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 보면 이제 치과 의사들은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하고 직결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항혈전제,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죠. 드시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뭔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약을 자의적으로 끊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데미지는 환자분들이 받게 되거든요. 그럼 죽으니까.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치과에서 교정치료하고 있는 아이 어머님이신데 예전에는 이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잘 안 하던 시절에는 여기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부분적인 보철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불편하다고 오랫동안 안 쓰셨어요. 이 뽑은 지가 되게 오래되면 특징이 뭐냐면 잇몸이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 올라와 있거든요. 잇몸뼈가 엄청 얇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보면 이제 치과 의사들은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잇몸뼈가 얇을 게 이미 티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분 사진을 보면 잇몸뼈가 바깥으로 이렇게 뚱뚱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죠. 마징가인데 이렇게 저런 손처럼 잇몸뼈가 없어요.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나요? 이렇게 뾰족한 뼈를 잘라내고 여기다가 심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바깥에다 뚱뚱하게 뼈 이식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잇몸뼈가 극도로 얇아진 경우에 뼈 이식을 제대로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잇몸뼈 벽이 정말 극도로 좁아진 경우에는 반드시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고요. 마찬가지. 이번 사진 아까랑 좀 비교해 볼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마찬가지 여기 뭔가 이렇게 뾰족하니 솟아 있죠? 여기가 작은 어금니 자리인데 제가 이렇게 CT로 재보면 골폭이 4mm 정도 되거든요. 작은 어금니에 심을 수 있는 최소 직경의 임플란트는 4mm예요. 4mm 뼈에 4mm짜리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면 다 뼈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했던 경우가 됩니다. 이 환자분 또 볼까요? 잇몸뼈가 이렇게 있으셨을 텐데 너무 치료를 방치하셨어요. 그동안 잇몸뼈가 이렇게 있던 잇몸뼈가 이만큼이 없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턱뼈 안에 증가하는 신경이 있고 그 위에 남아있는 뼈는 이 정도고 폭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수술하는 사람은 이 신경도 피해야 되고 적절한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임플란트 나사산이 밖에다 보인 채로 뼈 이식을 해야 됩니다. 어금니 자리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뼈 이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극도의 좁은 뼈를 갖고 계신 환자분의 수가 저희 치과만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대충 환자분들 온 게 통계를 돌려보면 10분 중에 1분이 채 안 돼요. 1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실 때마다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고 뼈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임플란트 트렌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를 뽑고 나서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면 정말 수술 시간도 빨리 끝나고 환자분들 편하고, 두 번째가 잇몸뼈 높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예전처럼 긴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고 짧은 임플란트만 심어도 된다. 세 번째가 아주 좁아진 골폭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한다.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종종 있는데 그 이유가 어금니 쪽에 잇몸뼈 높이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잇몸뼈 위에는 코 옆에 숨 쉬는 데 도움을 주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이용을 해서 어금니 쪽을 이제 회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턱뼈 같은 경우는 이 잇몸뼈 높이가 많이 부족해진 경우에 씹는 방향으로 뼈를 요새는 잘 쌓아 올리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뼈를 왕창 넣어갖고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되는데 상악동 거상술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잇몸뼈 높이가 2, 3mm 밖에 남지 않는 경우에는 찍방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 상악동 옆에 구멍을 뚫어갖고 뼈를 직접 넣어서 뼈를 만들어주는 술식을 해야 되고, 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가 너무 안 좋은 채로 오셨어요. 이를 뽑고 뼈의 높이가 2mm, 3mm 밖에 남지 않은 뼈에다가 상악동 거상술, 측방 거상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뼈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인데 상악동 거상술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잇몸뼈가 2에서 3mm 정도 되는 경우에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외부에서 뼈를 넣어주는 술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에서도 이런 경우가 아니면 뇌뼈를 이용하거나 뼈 이식을 또 안 해도 되는 방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악동 수술을 한다고 해서 꼭 뼈 이식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극도로 얇은 경우에는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뼈 이식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치과 찾아오시는 많은 40, 50대 환자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항혈전제,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죠. 드시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간단하게는 뭐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많지만, 그 복용하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 뭐 심근경색 아니면은 협심증, 생명하고 직결되는 뭔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을 먹으면 피가 이렇게 잘 돌 수 있게, 피가 잘 멎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뢰치과 스케일링만 받으러 오셔도 그 약을 자의적으로 끊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약은 우리 몸에 피를 잘 돌게 해서 피가 우리 몸 어딘가에 굳지 않게 하는 약인데, 발치를 한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혹은 어떤 치료가 필요한데 치과에서 끊으라고 했다고 끊으면 데미지는 환자분들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예전에 임플란트 되게 많이 하셨고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태로 내원을 하셨거든요. 여기도 지금 뼈가, 이 치아 뿌리가 부러져서 염증도 차 있고, 여기 임플란트 주변 보면 이미 뼈가 또 많이 녹아 있고, 여기도 이제 이가 없으셔서 내원을 하셨는데, 제가 썼던 블로그를 보고 오셨어요. 저희 치과에선 항혈전제 중단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는 거를 알고 오셨는데, 자, 한번 볼까요? 뇌경색 때문에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임플란트 예정, 끊으려면 7일 전에 약을 끊어라, 치료에 따른 합병증, 뇌경색 등은 본인 부담이다, 감수해라, 알 권리와 자기 결정 존중,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이거를 처방해 주신 선생님은 이 환자분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선생님이에요. 이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할 때 약을 끊으려거들랑 당신이 책임지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예전에 이제 항혈전제를 꼭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에는 수술을 할 때 저희가 내과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러한 이유로 피가 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스피린을 중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환자분을 목숨을 살리려고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약을 끊어도 되냐고 물어보니 어쩔 수 없이 끊으세요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 거죠? 내과 의사 선생님이 지는 거죠?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치료를 할 때 약을 끊었을 때 이 환자분이 다시 뇌경색에 걸리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치과 의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나는 거는 치과 의사가 지혈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에서는 약 안 끊고 한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피가 조금 난다는 이유로 아스피린 같은 약을 끊고 있는데, 이 환자분 그렇게 안 좋았던 이 뿌리 부러진 치아 뽑고 바로 사진을 또 찍었거든요. 이게 피가 많이 나는 건가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피가 많이 나는 메이저 블리딩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에서 뿜어 나오는 피예요. 근데 염증 때문에 혈관이 과증식돼서 나오는 피는 우징이라 그래서 간단한 봉합, 지혈제 넣고 봉합하고 꼭 누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지혈이 되거든요. 이 환자분 이 상태로 그냥 집에 가셨어요. 지혈 처치가 잘 되고, 그러고 나서 임플란트 역시 잘 들어갔고, 마찬가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도 아스피린 그대로 복용하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환자분도 저희 치과에 이제 제 블로그 보고 오셨는데, 여기 임플란트 주변 뼈가 다 녹았고 여기도 지금 뼈가 너무 안 좋으시죠? 소견서가 또 있어요. 이 환자분 협심증이 오셨는데, 심장에 되게 중요한 굵직굵직한 혈관이 한 4개, 5개 정도 있는데, 이분은 그중 혈관 2개의 스텐트를 넣으신 분이에요. 뭐라고 써 있나요? 현재 항혈소 판재 중단 불가합니다. 필요하시면 약 유지하면서 발치 진행해 주세요. 이제 내과 의사님들 아시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이 환자는 생명이 정말 중요하고 치과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매니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논문이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 하거들랑 나는 이 환자의 목숨이 중요하니 치과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제 오해라고 하면 오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뇌, 심장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그 장기가 없으면 죽으니까. 이 하나 없어도 솔직히 살 수 있잖아요. 임플란트 요거 하나 한다고 해서 우리 중요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7일 동안 며칠 동안 끊고 하는 거는 이제는 안 해도 되는 항혈전제, 대표적인 게 뭐 아스피린, 뭐 클로피도그릴 약은 많습니다. 드시고 계시다면 일단 약은 다 드시고, 같이 내원하시는 치과에서 혹시 약을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시면 안 끊어도 된다고 하던데 한번 여쭤보세요.
그런데도 계속 끊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약을 안 끊어도 치료를 해주는 치과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약을 처방해 주신 주치의사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